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우크라이나의 지상 기지국이 다 파괴됐음에도 스타링크라는 통신 서비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저궤도 위성 통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가 드디어 6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영국의 원앱도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 상륙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뿐 아니라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도 또 다스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해볼 이야기가 이제 이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요. 박사님, 교수님, 이걸 앞서서 우리가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좀 높은 곳에 쏘는 정지궤도 위성 통신과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알아야 좀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궤도 위성은 우리 옛날에 우리별 1호라고 네. 제 대학 동기들이 쏜 거거든요. 네, 그게 1992년에 그게 이제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거 한 몇 킬로예요? 1000 그게 킬로? 한 1300km. 네. 그다음에 이제 무궁화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게 지금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건 36,000km인데요. 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잖아요. 예. 그럼 36,000km에 있으면 우리가 지상에서 36,000km 둘이 통화를 한다 그러면 여기 36,000km 갔다가 다시 36,000km 내려와야 되니까 최소한 72,000km를 가죠. 예. 그럼 75,000km라고 하면은 30만 킬로에 그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0.2초의 딜레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0.2초 이상의 딜레이가 일어나면 통화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이 통화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3만 킬로 이상을 정지궤도라고 하나요? 36,000km 이상.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한반도 상공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사실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저 옛날에 제가 백두산 천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위성 DMB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 방송이 그 북한, 중국에서 나오는 거죠. 잡히죠. 왜냐면 위성에서 오니까 늘 그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 또는 그 위성이 이제 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뭐 밑에서 홈런이 났어도 한 1초 후에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약간 시간 딜레이 지연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통화로는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저궤도 위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90년대에 이제 모토로라가 이리듐이라는 정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기술의 부족이나 이런 고비용 구조로 이제 실패했고요. 예. 결국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 스타링크라는 사업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궤도가 한 1000km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상에서 두 사람이 통화를 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2000km니까 네. 30만 킬로로 보면은 딜레이가 거의 없네요. 네, 15분의 1초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커버리지 저기도 변경 범위가 좁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낮게 뜨니까 좁잖아요. 그럼 여러 개 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정지궤도 위성은 딱 한반도 상공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습니다. 예. 이 공전 속도가. 그렇죠. 그런데 이 저궤도 위성은 한 1000km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한 120분, 100분 정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이게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얘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한반도 상공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개 쏴야 돼요? 최소 한반도를 커버하려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하는 애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0개 정도가 이제 쏴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1000km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비행기는 지구가 도는데도 한 20-30시간 걸릴 텐데 얘는 1시간, 2시간 만에 다 도니까 굉장히 마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심하고 얘가 수명이 한 5년에서 7년밖에 안 됩니다. 되게 짧네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5,0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가 수명이 5년이다 또는 7년이면 7,000개 갖고 있으면 1년에 1,000개는 계속 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계속 드는 그런 또 사업이기도 하고요. 7,000개로도 아직 부족하죠. 지구 다 덮으려면 한 몇만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 4만 개는. 아마 현재도 퀄리티를 높이는 거지 7,000개 정도면 아마 지구 전체를 커버는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리듐이라는 게 그 원소 기호
70 몇 번인가 그래서 예. 그 정도 66인가요? 제가 화학한 지 오래돼서 그럼 그 66개만 있으면 커버가 된다 해서 66개. 예.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걸로 많이 부족했던 거고 지금 이제 7천여 개를 스타링크는 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원앱은 한 500개 정도 지금 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스타링크도 쏘고 아마존도 쏘고 원앱도 쏘니까 네. 끼리끼리 부닥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고도가 한 다르죠? 300km, 예. 1,500km 다르게 예. 서로 조정을 하는 조정을 겁니다. 하죠. 그럼 예. 부딪힐 것 같으면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고도를 좀 높이거나, 예. 네 속도를 약간 줄이거나 우리가 이제 돌을 만약 이렇게 실에 묶어가지고 돌리면 알겠습니다. 원심력과 중력으로 이제 그 도는 것처럼 네. 그렇게 조정되는 것입니다. 어디다 씁니까?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이 정말 뭐 미래 산업에서는 필수적이다.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하는데 뭐 분야 용도도 한번 좀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사실은 너무 그 기지국이 잘 깔려 있어서 한국 네. 사람들은 느끼기 어렵죠. 근데 만약 남한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예를 들면 해상 도서 무인도 지역, 이런데 무인도. 네, 예. 그런 거기까지 기지국을 깔고 해적 케이블로 하려 그러면 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위성에서 이제 받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한 6시간 운전할 때 보면 사막에서 통신이 안 되거든요. 예. 거기에다 굳이 다 통신망을 까는 게 이제 비용 대비 그렇죠. 어떤 효율이. 효율이 예. 안 나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그런 넓은 나라는 뭐 곳곳이 이제 통신이 안 되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최근에 비행기를 타면 이게 전화기에 SOS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는 끊기고 데이터는 안 되는데 SOS인가 뭔가 했더니 이것도 위성통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끊길 경우에는 통신사와 그 위성통신과 연결해서 긴급 통화나 메시지는 가능하게 요즘도 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마다 좀 인터넷 서비스가 되는 곳들도 있는데 저궤도 이용하는 겁니까? 그것도 위성통신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위성통신에 그 비행기에 설치된 안테나 또는 단말기가 예. 이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내부에 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3, 4년 내에 자율주행 시대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 저궤도 위성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약간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끊기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예. 불안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자율주행도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통신이 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하는 자율주행과 통신이 끊겨도 되는 자율주행이 있는데 예. 만약 통신을 가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통신이 끊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위성통신이 또 보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궤도 위성 통신의 세상 또 사용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시장 규모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또 발전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쟁도 좀 치열하거든요. 시장 전망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장 규모는 지금 2024년은 한 약 18조, 네. 근데 2029년에서는 한 약 34조이기 때문에 어떤 매년 일단 전체 위성통신 시장이 이제 약 70%가 저궤도 바뀌네요, 아예 트렌드가. 네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이 대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부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빠르면 이번 주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6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원앱도 같은 시기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과기부가 뭐 거의 뭐 기술 표준 이런 거 단말 다 바꿔줬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네, 뭐 그런 네. 준비는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스타링크는 약간 B2C입니다. 네. 직접 개인에게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고요. 네. 원앱은 아무래도 단말기가 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실시간 통신보다는 어떤 B2B, 예. 기업용 그런 형태로 나눠져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타링크나 원앱이 직접 국내에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내 통신사와 제휴해서 예. 영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통신도 바로 만약 두 사람이 통신한다고 할 때 사람과 위성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기지국에다가 중간중간 계속 연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성통신 회사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나라 또는 지역의 통신사와 또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받아야 되잖아요, 지상에서. 뭐 네네. 오는 것들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보면 통신 3사와 함께 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역시 스타링크입니다. 아마존도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원앱도 있는데 장점이 뭘까요? 가장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서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로켓 회사잖아요. 네. 근데 재사용 로켓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위성을 올려보내는 비용이 매년 한 1,000개 정도 올려보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이 만약 줄어드는 거죠. 로켓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파괴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주기만 한다면 발사체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발사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발사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이제 스페이스X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앱은 사실은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소유주 로켓은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발사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스타링크와 원앱의 어떤 기술적 차이가 이제 그렇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차이도 있겠네요. 네. 예. 그 외에 좀 뭐 서비스 자체에는 큰 질 차이는 없나요? 보면 결국은 숫자가 싸움인가요? 숫자 네, 싸움. 숫자 싸움입니다. 예. 네, 예. 네.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발사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쏘아 올리려면 누굴 빌려서 쏩니까? 어떻게 하죠? 그런 이제 그 위성 통신을 개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네. 과기부가 애틀이랑 하는 것이 2030년까지 이제 한 3천억을 투여해서 이제 그런 위성 통신 기술을 이제 확보한다라는 것이고요. 로켓 기술은 또 따로 개발돼야 되는 거겠죠. 개발되고요. 예. 우리도 좀 쏘아 올리면 좋을 텐데 우리도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이 뭐 7,000개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노력은 하고 있을까요? 뭐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어떤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스타링크가 있는 것이고 원앱이 있고 아마존도 결국 블루 오리진이라는 로켓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발사체를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국내 개인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웬만하면 우리 통신 3사가 잘 터져가지고 이걸 이용하실 분은 많이 없겠지만 좀 뭐 낚시를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좀 섬에 가신다든가 하는 분들은 또 많이 이용하실 것도 같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건 아직 책정은 안 됐는데 개인보다는 역시 기관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4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스타링크가 한 500만 명 개인 가입자가 있는 것이고 한 140만 명이 미국 가입자인데 한 달에 한 뭐 100불에서 200불 사이 정도의 이제 비용을 하는 거고요. 단말기가 많이 싸져서 한 30만 원, 한 6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우리 보통 배낭 정도의 단말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동차에 뭐 붙인다거나 집에 붙인다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법인 뭐 개인 따라서 아마 다르게 요금이 책정되게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곳들이 기관 법인 중에서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뭐 이런 회사들은 국내 들어오면 다 가입하겠습니다. 네, LCC라든가 어떤 선박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선박이 꼭 큰 해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작은 중소 선박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위성 통신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그런 해상이나 또 항공 쪽, 그다음에 이제 뭐 무인 자율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UAM 이런 분야에서도 UAM 같은 경우도 이제 위성 통신에 의존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국내 통신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만 이게 또 자율주행 시대가 가면 또 저궤도 위성 통신은 필수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 통신 판도,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장은 뭐 미미하겠지만요. 네, 일단 뭐 스타링크가 직접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통신사와 결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앱의 경우는 이제 하나 시스템과 같은 국내 사업자와 또 제휴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큰 임팩트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6G로 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위성 통신의 특징은 로밍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상당히 이제 외국 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 다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하면은 이제 만약 나라를 많이 옮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하나만 가입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이제 새로운 대안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아직은 한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 대목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해외의 저궤도 위성통신의 현황, 특히 중국인데요. 중국이 설마 저궤도 위성통신도 또 잘하고 있나요?
해외 현황식 보도록 할까요? 네, 저도 이번에 좀 알아봤더니 이제 거왕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벌써 첫 번째 위성 그룹. 네. 처음에 이제 하나만 쏘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몇십 개를 이제 같이 최소한 66개 정도는 이제 같이 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 서버. 네. 예, 그래서 이미 지금 그게 됐고 2035년까지 한 13,000개 위성 발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13,000개요? 네네. 2035년까지. 네. 그건 결국 중국이 발사체가 좀 된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유럽도 또 아이리스2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290여 개 위성으로 된 것을 지금 한 15조 이상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가동하는. 그래서 이제 중국, 유럽,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원앱이 있었다면은 네. 이제 중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주 쓰레기 얘기도 할게요. 교수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한 3년에서 4년, 5년 쓰다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소멸돼서 어디론가 떠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쓰레기 아닌가요? 이거 자체를 좀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실제로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네. 이제 그러한 회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네네. 뭐 일본에서는 그런 회사도 나오고 있고. 우주 쓰레기? 네네. 예. 실제로 굉장히 큰 위성이 이제 뭐 해성 같은 거에 부딪히거나 하면서 호주에 떨어진 사례가 있고 호주에서는 그것을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이제 물은 그래야죠. 그런 네.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냥 원래 궤도상에서 부딪힐 거로 예상되는 거는 서로의 이제 약간 경로를 수정함으로써 피해갈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오작동이나 결국 이제 마모가 되면 결국은 아예 이제 얘가 수정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미아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크게 큰 사고는 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충분히 많이 이제 그 소멸이 돼서 지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제 대기권 바깥에서 이제 떠도는 경우가 있고 얘가 떠돌면서 이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위성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또 인공위성,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 통신 산업에 대한 이제 영향과 앞으로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뭐 시작 단계인 것 같고 그동안 엄두를 못 냈다가 이제 2030년까지 한 3,200억을 들여서 저궤도 위성 한 2개 정도를 완성한다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위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상국도 필요하고 이제 단말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망을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